자, 첫 코너는 항상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또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시고 지금 노트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발언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정치 뉴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 참모진 개편 지금 소식이 솔솔 나오고 있고 다음 주 중에 지금 뭐 개각 가능성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물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배경은 또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송 박사님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아마 다음 주쯤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개각도 솔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론되는 인사는 일단 그 강남의 집 두 채. 송파 하나, 강남 하나 이렇게 집 두 채 있던 걸로 좀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김조원 민정수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모아졌는데 애초에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두 채 중에 한 채는 팔아라 그랬을 때 처음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래요. 그랬다가 결국에는 강남구와 송파구 있는 집 중에 하나를 팔기로 네. 지금 하면서 아마 유임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그 강기정 정무수석은 교체가 유력할 것 같습니다. 네. 강기정 정무수석이 사실은 야당과의 소통, 협치 이런 게 좀 중요한데 조금 이제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논란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후임이 좀 관심사인데 박수현 아마 전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첫 대변인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고 네. 또 아마 그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아마 교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각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장관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금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은 교체설이 늘 있어 왔었다가 그렇지만 방역 책임자인데 중간에 교체하는 게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떤 별명이 있냐면 강경화가 오경화다 이런 얘기가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까지 함께 그러네요. 한다면 오경화가 될 것이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 화난 민심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야당의 경질 요구도 거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될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 만약에 교체가 된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야당에게 끌려가는 볼 수도 모양새가 있군요.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배경으로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많이 안 좋고 또 고 박원순 시장 사망권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에 4.15 총선에 압승했을 때랑 비교하면은 민심 위반이 많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참모진 교체로 국면에 전환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은 지금 교체설이 뭐 사실일지 아닐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인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지금 청와대에 부족한 것 3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청와대 개편이 된다면 이 3가지를 중심에 두고 참모진을 교체하고 개각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민심이 들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도 벌어지고 있지만 정책의 혼선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그린벨트를 둘러싼 논란인데요. 해제하냐 마냐.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린벨트 해제라는 건 사실 엄청나게 상징성이 크고 굉장히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제된 메시지가 나와야 그렇죠.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혼선이었냐면 모 언론 매체의 경우에는요. 이 발언을 한 사람들의 사진하고 멘트를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분류해서 적어놔서. 실었어요. 예. 이게 뭐냐. 다 발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결국은 이 문제를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를 했잖아요. 참모가 왜 있습니까? 네. 참모들이 어떻게 결정되지도 않은 이런 중요 사안을 공식 발표가 아닌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거나 개인적 의견
대변인을 전제로 계속 올리는 것은 굉장히 혼선을 초래할 수 그렇죠. 있다. 예. 첫 번째로는 정책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게 소통수석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지적했듯이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의 철학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배준교 의원은 교체하라 뭐 이런 의견 네네 냈었죠. 아주 공개적으로 예. 지금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정책의 혼선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정책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청와대에 부족한 것 야당과의 진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진짜라고 얘기를 지금 하냐면요. 다 소통이네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습니다. 다. 이제 네. 정책 소통이라는 것은 대국민 소통일 수도 있고 주요 고위 정책 부서라든가 정책 관계자와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야당과의 제가 진짜 소통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사실은 이제 야당 관계자들을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상당히 불만이 쌓이는 게 뭐냐면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관계자들이 소통을 하는 신용만 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이라는 건 뭐냐면 야당과의 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 인사들은 왔다 갔다만 언론에 보여주고 실제로는 만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소통이라고 말한 부분은 언론에 안 나오는 게 뭐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로 야당 관계자들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사진 찍기용 소통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뭐 대통령이 초대해서 오찬하거나 이런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건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최고 지도자들끼리. 그러나 꼭 그런 최고 지도자들끼리 아니라 정말 네.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끼리 자주 만날 수 있는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박수현 전 대변인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을 할 때 굉장히 정제된 메시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또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비교적 잘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과로로 쓰러질 지경이어서 대변인을 그만두게 된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현재 거론되는 인사로서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무수석실의 어떤 네. 기능은 대폭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청와대에 부족한 것 개각에 있어서 중요성은 저는 인권 감수성을 가진 쓴소리할 줄 아는 참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권의 지금 지지율 이탈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최근 계속되는 민주당 단체장들의 어떤 성추문 관련한 네. 의혹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과연 청와대가 과연 몰랐을까라는 데서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듯이 청와대 인사들부터 좀 인권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더 높여야 되고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강화하고 그런 의식을 그렇죠. 가지고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인물들을 좀 영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사람을 뭐 참모진을 몇 사람 바꾼다고 해서 뭐가 얼마나 달라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근본적으로 지금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 다주택 논란의 중심에 섰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다주택이 무슨 범죄냐 문제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국민이 갖게 만든다는 거죠. 다주택 갖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참모들은 계속 갖고 있다거나 고위직 관료들이 계속 갖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린벨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와 여당과 국토교통부가 다 제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도대체가 어떤 정책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뭔가 정제되고 수렴되지 않은 상태로 날 것인 상태로 중구난방으로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또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통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 자체가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이고 아까 윤도한 수석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수석의 문제인 소통 수석의 문제인가. 김상조 정책실장이 얼마 전에 인터뷰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한국판 유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얘기를 하니까 새로운 게 없지 않느냐 한국판 유지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답을 하냐면 하늘 아래 새로운 건 별로 없다 원래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새롭지 않지만은 기존의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배경이 있는지를 국민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야당 지금 굉장히 야당이 지리멸렬하고 무기력합니다. 사실 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의 소통은 거대 여당인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소통하는 척하는 거는 소통의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다 이렇게 느껴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인지 감수성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할 수 있는 참모가 왜 없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이런 고 박원순 시장 건이라든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어떤 성추행 의혹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대통령이 한마디는 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그 후에 교체가 사실이 된다면 저희가 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도 자꾸 이제 언급이 됐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이거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가 지금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어서 원래 서울시 자체조사단 구성을 뭐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 측이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이제까지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민간 합동조사단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시도 참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뭐 추천한 인사라든가 그쪽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온 안이 그럼 서울시는 빠지고 외부 인사단만으로 하는 조사단을 하자라는 네. 건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자문단을 꾸리는 것 자체가 서울시에서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서울시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결국 지금 단계를 살펴보면 어제 그 피해자 측 지원 단체와 그 김재련 변호사 법률 네. 대리인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사안은 아마 인권위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하면 인권위에서 조사하는 방식이 될 것이 유력해졌는데요. 서울시도 이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수용하는 쪽으로 좀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별개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수사가 지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와 별도로 좀 경찰 수사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피해자 단체에서 2차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듭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당연히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지금 피해자 단체 지원 단체와 피해자 측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약 20명에게 그렇죠. 피해자가 네. 여러 가지 호소를 했거나 또는 인사이동을 통한 부서 재배치를 요구한 것이 묵살됐다 이런 네. 요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2차 가해 위험성은 지금 피해자 지원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되겠습니다만 일부 네티즌들이 확인되지 않은 마치 고소장이 진짜인 것처럼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라든가 조사가 진행되고 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뭐 관련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유의해서 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자, 서울시가 이제 조사에 참여하는 게 적절한지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거기에서는 빠지게 되는 것 같고요. 자, 서울시가 지금 4년 동안 뭐 사건을 방조했는가 이것을 이제 밝혀야 될 텐데 어떤 인물들을 어떤 점을 특별히 이렇게 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얘기도 좀 더 들어보죠. 네, 서울시가 사실은 조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주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이번 기자회견을 보니까 4년 동안 20명이라고 하면 전 현직 간부들이 아마 다수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성추행 의혹에 대한 방조 혐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조가 뭐냐.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입니다마는 정범이 어떤 범죄 행위를 실험할 때 범죄 행위에 직접 가담은 하지 않지만은 좀 그걸 수월하게 도와주는 걸 방조범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종범이라고도 하는데 여긴 어떤 방식이 있느냐. 정신적, 물리적 여러 가지 형태나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어떤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소극적으로 부작위하는 것도 방조범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뭐 전보 조치라든지 그리고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 충분히 방조범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법원이 문제예요. 법원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경찰이 그 고 박원순 시장의 공용 휴대전화 한 대하고 개인 전화 2대 총 3대에 대해서 통신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네.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왜냐 강제 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또 뭐를 기각을 했냐면 네. 법원이 지금 이런 성추행 사건에 대한 방조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네. 법원이 또 기각을 했습니다. 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강제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체 법원의 문턱에서 매번 막힌다면은 이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고인은 일단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어떤 그 범죄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네. 종결이 됐습니다만 나머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 이 부분을 위해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 보강 수사를 좀 더 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맞고 네. 법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영장과 관련해서 초기에 영장이 청구된 것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된 사망 경위와 관련돼서 영장 청구가 됐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애초에 수사 의지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사망 원인 규명을 놓고 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나 여전히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뭐 저는 그렇죠. 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이미경 소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4년간 20명에 가까운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이런 고충을 얘기하고 전보를 요청했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침묵을 유지하게 되는 위력적 구조. 저는 제가 이제 사실 공직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 뼈저리게 와닿았는데요. 이 공직사회에서 정말 훌륭한 공무원분들도 많지만 사실 공무원이라는 조직 자체는 그 안에서 움직이거나 대부분 아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 내부에서 어떤 불만이 제기되거나 문제가 제기됐을 때 서로 얘기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일부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현재 피해자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4년이나 기간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시의 훌륭한 공무원분들 많겠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조를 들여다보고 소위 말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왜 구성되는지 한번 짚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구조적 문제를 근절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정말 철저한 수사라든가 장기간이 되더라도 2차 가해 문제라든가 수사 유출 문제 또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지금 고소사실 유출 문제도 심각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유출은 분명히 하다고 하는데 유출이 어떤 경로로 되는지에 대해서 검찰, 경찰, 뭐 서울시, 청와대까지 다 아니라고 하니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마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진정이 있겠습니다만 진정이 없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법이 있습니다.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근거가 있고 중대하다면은 네. 직권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꼭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아마 이 문제를 또 이제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당이 어느 당에 유리하냐를 좀 떠나서 이 문제를 자꾸 접근하자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이거를 뭐 검찰 수사를 통한다든가 뭐 심지어는 뭐 특검을 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진상규명 중요한데요. 피해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치권이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접근하든 간에 결국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피해자 보호 원칙은 절대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보도들을 저희는 또 빠짐없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마약 투약이나 뭐 밀반입 혐의로 최근에 뭐 재판을 받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재벌가 뭐 힘 있는 집안의 자녀들. 근데 그 선고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서 유전무죄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지난해에 그 재벌가의 소위 3세라고 불리는 많은 인사들이 마약 투약이나 혹은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예. 그런데 결국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의 경우에는 SK그룹 3세 최모 씨, 또 현대가 3세 정모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죠. 네. 예, 그리고 지난해 10월 어떤 일이 있었냐면 CJ그룹의 장남 이모 씨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또 유명 정치인의 딸도 있었죠. 홍정 전 의원의 딸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습니다. 최근에 또 관심을 모은 사안이 있었는데요. 보람상조 모 회장의 장남 최모 씨가 가장 최근 보도죠. 예,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심 서울 고법에 가서 수원 고법에 가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냐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모 씨의 경우에는 지난해 8회 해외 우편을 통해서 뭐 코카인이라든가 뭐 등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2심에서 이렇게 감경이 되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사례다 보니 지금 네티즌들과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너무 유전무죄 아니냐. 그리고 여러 가지 재력과 인맥으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들을 쓸 수 있는 사람들만 결국은 법망을 피해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이 있습니다. 마약 혐의나 이런 범죄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처벌이 좀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그 이제 법조계의 마약 사건 주로 하시는 검사가 말하기를 네. 실제로 보면은 그 대법원 양형 기준에 그 마약에 대해서 이제 초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범행 가담했던 뭐 동기라든가 전과 기록 그리고 반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 생각보다는 약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재벌만 지금 마약이 우리가 문제이냐 의외로 지금 젊은 층을 상대로 지금 마약에 대한 그 접근 장벽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 지금 불법이 아니지만 한국은 불법이거든요. 네. 뭐 소지, 흡입, 뭐 알선, 뭐 파는 거 다 범죄가 되는데 문제는 초범이고 범행 전략이 없다고 해서 이거 약하게 해버리면 이게 중독성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박, 마약, 알코올 다 중독, 모든 중독은 다 위험하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본인의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독이 되면은 뇌 기능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것인데 재벌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초범이고 반성한다 이러면서 풀려 나오는 것. 그런데 아마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 마약 공급책에 대한 정보를 준다든지 이렇지 않으면은 의외로 조금 또 높은 형량이 나온다 그래서 약간 봐주기 아니냐라는 비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재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대한 법원이 아니냐 이런 의심은 좀 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많이 듣던 아마 판결일 텐데 이게 아마 정찰제 판결이라 그래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답정너. 뭐냐. 네. 재벌 총수들의 그간의 어떤 경제 범죄들에 대해서 딱 정해진 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징역 3년을 해야지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은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다. 미국 엔론의 그 전 최고 경영자가 분식회계를 했는데요. 종신형에 거의 가름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벌이나 재벌 자녀들에 대해서 이 지나치게 너그러운 판결 법원이 자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본 보도가 있어서 저도 봤는데요. 대법원이 사법연관 통계를 발간하는데 2018년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 재판 선고를 분석해 봤더니 네.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게 된 사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들보다 45%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징역형이 더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럼 뭐 단순 비교로 결론을 내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징역형이 많은데 재벌가 사례를 보니 집행유예가 사례가 많더라라는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소위 재벌가들 같은 경우에는 마약 공급책들을 타격이 되기 쉽다. 왜냐하면 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좀 마약류에 관한 형벌은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있는데요. 네. 거기 안에 지금 해밀터라는 그 도박에 관련된 사람들 재활 공간이 생겼습니다. 제가 또 강조하지만은 의외로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뭐 마약이나 이런 거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치료를 때문에 받아야 치료가 된다는. 필요합니다. 네. 꼭 연락을 해주세요. 네. 자, 뉴스픽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은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